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기온도 무더웠던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원한 기분 좋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모처럼 기분 좋은 봄 날씨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수상한 만남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실세와 대통령의 최측근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왜 만났을까?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이 참 오묘합니다. 잠시 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과 당사자들의 해명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돌아온 실세. 이번 1년 앞둔 총선에 사실상의 전략 기지 역할을 자임하겠다던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원장이 어제 대한민국 국정원의 수장인 서훈 원장과 만났습니다. 뒷말이 많습니다. 둘은 총선을 1년 앞둔 이 미묘한 시점에 왜 만났느냐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상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도 이 기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국정원장과 여당 실세의 만남,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말입니다. 양정철 원장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 선명하게 영상으로 찍혔는데 폭탄주까지 곁들이며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만찬 후 식당 앞에서도 이 두 사람이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훈 원장이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어깨를 토닥였다는 것, 그리고 양정철 원장이 90도로 서훈 원장에게 인사를 했다는 것. 굉장히 깍듯하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만약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총선과 관련이 됐다면 이는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라면서 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이상은 없는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판독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마치 휴지 조각 취급한 민노총. 법원이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과 관련해서 주총을 민노총이 방해하면 1회당 벌금 5천만 원을 내리겠다라고 판결했는데 그러자 민노총이 주총장을 몰려가서 사전에 기습 점거를 해버렸습니다. 닷새 전에는 경찰에 치약까지 뿌려뜨렸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요, 현대중공업 사옥에 불법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 전면 유리창을 완전히 다 깨부순 장면입니다. 이 유리 조각 파편 때문에 경비원 한 명이 현재 실명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꿎은 경비원의 실명 위기. 과연 이 경비원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됩니까? 법 위에 민노총, 경찰 위에 민노총, 국회 위에 민노총. 한 군데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만평이 오늘 이렇게 실렸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데 모두가 다 깜짝 놀랐죠? 정작 양정철 원장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네 왜 놀라? 벌집을 들고 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요즘 이 밖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들이 문제입니다. 이번엔 주 몽골 대사와 관련한 의혹이 폭로됐는데 먹다 남은 깐풍기를 버렸다고 직원에게 경위서를 내라라고 지시를 하고 경위서가 마음에 안 들다며 다른 업무로 발령까지 냈다라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먹다 남은 깐풍기 버렸다는 이유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이 주 몽골 대사 왜 이렇게 직원들에게 깐풍기 갖고 이랬는지 이른바 깐풍기 대첩 사건 잠시 후 취재수첩 Y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깐풍기를 매우 좋아했거나 아니면 평소에 갑질을 모여 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깐풍기 맛있죠? 여론조사와 관련된 기사가 중앙일보에 보도됐는데 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답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왜 지지하냐라고 묻자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1위가 내가 왜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모른다. 혹은 응답조차 하기 싫다. 응답 거절이 가장 많다는 기사입니다. 전체 지지율 46% 중에 16%가 내가 왜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모르거나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한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보기가 없는 주관식 때문에 답하기가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세계 최고 봉이야. 봉준호 감독 금이 환영했습니다. 송강호 씨와 함께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칸네영화제에서 이번 한국영화 100주년 큰 선물을 이 한국영화계에 준 것이 아닌가. 감독님 본인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됐다는 평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가장 듣고 싶었던 어떤 말이었달까요? 제가 되게 기뻤고요. 수상한 것만큼이나 그 문장 한 줄이 되게 기뻤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귀국 소감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문이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 수사통 출신의 변호사,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바르다 박 선생, 우리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도 나왔습니다. 채널A의 정말로 베테랑 현장 기자입니다. 우리 박소연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윤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민노총이라는 마크와 함께 박살난 유리라고 키워드가 오늘 나왔습니다. 박살난 유리.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수상한 만남. 김건모 씨는 몇 년 전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직까지는 수상한 만남인 것 같죠. 세 번째는 YG 양현석 대표의 사진과 함께 성접대 의혹 키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거 키워드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유리무늬 상상조각 박살났습니다. 말 그대로 박살. 민노총이 요즘 보면 법 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제 민노총이 현대중공업 사옥에 불법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저희가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그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노총 헬멧을 쓴 민노총들이 지금 현대중공업 사옥에 들이닥치면서 불법적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던 현대중공업 사원들과 또 경비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민노총이 깬 유리창 보시죠. 박살난 유리문에 파편에 경비원 중 일부가 그 파편의 안구, 눈이 다쳐서 지금 실명 위기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엔 국회 담벼락까지 무너뜨렸던 민노총이 이제는 경비원의 시력까지 잃게 한 상황. 박소연 기자가 어제 저 현장에 대해서 상세히 취재했는데 일단 저 상황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일단 지금 저곳은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입니다. 울산 본사. 본사고요. 지금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을 회사를 합쳤다가 다시 나누는 주총을 그런 내용을 확정하는 주총이 31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가 27일이죠. 31일에 열리는 주총을 27일에 이제 사전에 열리는 걸 막겠다고 하면서 지금 주총장을 점거를 하는 그룹이 하나 있었고요. 지금 그리고 사측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본사를 이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지금 본사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아니 대화하겠다고 네. 유리창을 깨고 경비원 실명 위기까지 지금 만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 회사의 건물 입구가 유리로 돼 있어요. 예. 현관문이.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좁아서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측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이걸 밀고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지금 노조의 300명이 헬멧을 쓰고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헬멧을 쓰고 밀어붙이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던지고 있는 게 저게 뭡니까? 계란을 지금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란도 보이고 돌도 보이네요. 네, 계란과 예. 돌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300명이 저렇게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좁잖아요. 예. 근데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좀 위험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빼곡히 많은 사람들이 빈틈없이 밀어붙이니까 서로 저기서 한 명이라도 넘어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유리문이 와장창 깨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딱히 보호 장비 없이 막던 이 회사 측 인사 중에 일부가 이제 실명을 하는 위기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저 불법이에요. 저렇게 진입하거나 점거를 하는 것은 불법인데 경비원이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는 김弁박사님 네. 같은 건으로 지금 민노총이 서울의 상경에서 또 그때도 현대중공업 사옥에 들이닥쳤는데 이 제재하던 경찰관을 끌고 가서 집단으로 구타를 해서 경찰관의 치아까지 부러지는 사고까지 났었잖아요. 그때 네. 10명인가 경찰이 잡았는데 5방, 법원에서는 2명 영장 기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하니까 같은 사건들이 재발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당시 서울에 있는 개동의 사옥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랑 어느 정도 대치 상황이 있었는데 경찰이 사실상 물리력을 동원해서도 막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당시에 36명이 부상을 당하는데 예. 얘기하셨던 것처럼 치아가 나가고 손톱이 부러지고 손목에 부상까지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게 되죠. 동아일보에서 당시 상황을 아주 직접적으로 취재해서 경찰관의 하소연까지 우리가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예. 주머니에 호랑이 연고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맞고서도 어쩔 수 없이 호랑이 연고를 바를 수밖에 없었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 무기력한 경찰의 상황에 너무나 화가 나서 이른바 이불킥 자다가도 정말 놀라갖고 너무 짜증이 나서 발로 차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가니까 이제는 심지어 회사 본관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본인들은 헬멧을 쓰고 마스크까지 쓴 채로 얼굴의 모습들을 가리면서 들어가는데 결국 애꿎게 이러한 모습들을 받게 되는 사람만 피해를 발생하면서 지금 실명 위기라고 하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우리가 화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저 정도의 상황이라면 테이저건을 비롯해서 사실 이 대한민국 공권력이 막을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민주노총과의 충돌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선택 나설 수가 없는 게 저러다가 만약에 다치게 된 사람이 경찰이나 경비원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있는 누군가의 조합원들이 다치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연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나 이 문제를 총괄 관리하게 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왜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 하나 나와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건지 정말 통탄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혹은 청와대 관계자 그 누구도 민노총에 대해서 이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경찰 무시한 지는 오래됐고 국회 담벼락도 무너뜨렸으니까 국회 무시한 지도 오래됐는데 더 큰 문제는 김관선 변호사님 지금 법원의 명령도 휴지 조각으로 여겼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법원에서 주총장 반경 50m 내에서 주주 혹은 임직원 혹은 경비원 그 누구에서라도 물건을 던지면 안 되고 소음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불법 점거 시에는 1회당 5천만 원의 벌금까지 내게 하겠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판결을 내렸는데 깡그리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일단 뭐 현대중공업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 주총을 여는 데 있어서 노조가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법원에 이제 주주총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또 법원서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그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계속 주주총회를 방해하게 되면 1회당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희 영상만 보면 5천만 원 지급해야 하는 거죠. 예. 근데 저희 계속 갈 때는 이제 1회냐 2회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런데 이 판결이 난 직후에 저렇게 본사를 점거하고 저런 행위를 했거든요. 그것은 근데 법원의 판결을 개의치 않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법원도 무시하겠다. 네, 그리고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민노총이 어떤 노조원 조합원들로부터 회비를 걷고 또 후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5천만 원 정도는 뭐 별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총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받는 불리. 근데 이거에 더 많은 생각을 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저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점거하는 과정에서 보면 복면 마스크 헬멧을 씁니다. 예.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거지만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찰에서 저런 이제 불법 점거 폭력이 있으면 채찍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향후에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랬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기각이 됐는데 아마 그 기각 자체도 좀 행위를 특정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자신의 이제 신분을 좀 감추는 그런 뭐 복면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집회나 아니면 노조의 활동 자체를 어떤 불법적인 것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양심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양심범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렇게 얼굴을 가리면서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저도 이제 검찰에 있을 때 이제 수사를 해보면 예. 본인들 와서 다 부인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양심범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선거에서 마찬가지고 자신의 어떤 양심을 걸고 결국 불법적인 법의 형식상은 불법적이지만 예. 어떤 대의를 위해서 일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처벌할 때도 상당히 감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모순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검찰 출신 김관섭 변호사는 떳떳하다면 헬멧을 벗어라 라는 돌직구까지 지금 나왔는데 박용진 의원님, 예. 민노총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저 돌직구쇼가 균형 감각을 갖춘 프로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폭력 행위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전제로 해서 노조원들이 왜 이렇게 격앙되어 있는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저 박 차장 말씀하셨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또 조선회사하고요, 저 선박회사하고 선박제조회사와 그리고 또 대우 조선해양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회사를 둘러 쪼개는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새로 만들게 되는 그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예. 이게는 무려 11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자산을 몰아주고 예. 빚은 1,600억 원만 그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조합원들 대부분이 열심히 일을 했던 현대중공업 그 자체 회사에는 무려 7조 500억이라고 하는 부채를 덜렁 남겨놓고 회사를 이렇게 줄로 쪼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합원들은 야, 우리가 갑자기 열심히 해서 이렇게 회사를 불려놨더니 느닷없는 합병 분할을 통해서 생겨나는 중간지주회사는 알짜는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 빚만 남으면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구조조정 이렇게 하고 고용불안, 임금 축소 이런 게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예. 이 불안감이 극도로 나타나서 대화와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남은 게 이제 5일 남은 주총을 아예 봉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밖에 안 남았던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이번 합병 과정에서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난리예요. 거기 조합원들도 이렇게 되면 현대중공업 주도의 합병이 되게 되면 현대중공업만 다 알짜를 가져가고 우리는 하청 껍데기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셨죠. 거제시장실 막 점거하고 거기도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합병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불안함을 그리고 열심히 일해왔었던 근로자들 전체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남겨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병이 휴지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저도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전제합니다만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호소하고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저 그 물리력을 동원한 폭력이 아니라 그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잘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에서도 폭력은 안 된다. 예, 당연한 예.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폭력은 조금 삼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은 이해돼요. 하지만 이 조선업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많이 휘청하고 있어서 조선업들 간의 어떤 구조조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모든 어떻게 보면 노조원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질 위기이기 때문에 노사 간의 이 대화의 협상이 필요한데 이런 식의 불법 물리력 동원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박정호 대변인 법원 지금 무시했다고 김광선 변호사님 얘기했죠. 국회 담벼락 무너뜨린 모습 봤죠. 경찰 이빨 부러뜨린 거 봤죠. 이제는 하나 남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불러도 안 오잖아요. 대통령이 불러도 민노총은 대화를 안 하고 대통령도 무시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 위에 법 위에 지금 민노총이 있는데 민노총의 일탈이 어디까지 갈지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가 사실은
그 작년 말에 의무경찰로 군복무 중인데 기동대에 소속돼서 매일 시위 진압을 하는. 아유, 그렇군요. 저녁마다 매일 걱정스러워요. 갈수록 시위가 과격해지고 심해짐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가 다칠까 이런 걱정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미 일선에 있는 현직 경찰관들 이가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한 사건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민노총의 일탈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좀 전에 지금 현대조선과 대우조선 해양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었지만 물론 거기에도 절박한 상황이 있겠지만 몇 년째 취직 못하고 아직도 고시촌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 청년보다 더 험하겠습니까? 가게를 이어가지 못해서 정리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보다 더 하겠습니까? 몇 년째 해오던 공장을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공장주보다 더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민노총도 한번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일차적인 책임은 민노총에 있지만 예. 근본적인 책임은 저는 국가 공권력이 있다고 봐요. 국가 정부에 있다고. 정당한 시위 진압에 대해서 고개 숙어 사과했던 경찰청장이 이걸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도 가만 놔두고 있는 법원과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결국에 피해보는 거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는 민노총 조합원 아니면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건설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사회 우리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민노총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 첫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민주연구원장과 국정원장 수상한 만남이 정치권의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원장과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10시 45분 야심한 시각에 만났는데 왜 만났냐라는 궁금증이 낳고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만남 영상부터 보시죠. 한 식당 앞에서 밤 10시 45분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야심한 시각에 서훈 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이 둘이 나란히 두 분이 식당에서 나옵니다. 이제 자리를 파하고 집에 들어가는 양정철 원장을 향해서 서훈 원장이 뭔가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좀 주고 나누는 모습, 서로가 인사를 하는 모습도 현재 지금 카메라에 잡히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그리고 이번 총선에 어떻게 보면 전략 총책인 양정철 원장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이 왜 저녁을 함께 했느냐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지금 야사당은 일제히 정보기관 수장이 여권 실세와 만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식당 관계자를 만나서 저 두 분이 만났는지, 두 분 말고 다른 분은 있었는지, 그리고 왜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21일인가 그때 서훈 원장님이랑 같이. 서훈 원장님이 오신 거 맞으세요. 그때 한 몇 분 정도 같이 오셨어요? 3분. 3분이요? 네. 4시간이나 계셨다 그래가지고. 오래 계셔요. 나 그 방에 들어가서 계신 거죠? 예, 다 방이죠. 당사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왜 만났느냐? 총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 말입니다. 먼저 서훈 원장의 답변부터 들어보시죠. 양정철 원장님 왜 만나셨나요? 원장님. 양정철 원장이 왜 만나신 거예요? 밀지 말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서훈 원장은 왜 만났냐는 질문에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국정원 내부에서도 본인들의 수장인 국정원장, 서훈 원장의 이번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이번 의문스러운 만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기류가 국정원 내부에 도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원장에게도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때가 아니고 저 지인들하고 같이 일행들하고 만나고 식사 자리였고요.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긴밀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급하게 가진 건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약속이 있었던 건지. 아니, 원래 약속이 있었던 거고요. 네. 일과 이후에 3까지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그 적절한 만남이라고 보시나요? 그다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연구원장 업무 수행은
양정철 원장은 여러 명이 왔다고 했지만 공개된 영상에는 서훈 원장과 양 원장 두 분만 있었고 또 저희들이 식당 관계자에게 물어봤을 때는 3명만 왔다. 서로 말이 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민주연구원이 처음으로 양정철 원장 취임 이후에 중요한 토론회 행사가 있었는데 그 토론회까지 불참하면서 양정철 원장이 어제 서훈 원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뒷말이 많이 났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도 들어보시죠.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선과 관련된 이런 것이라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 아닌가 합니다. 정보위를 즉각 개최해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자 촛불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정의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사당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총선 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오만하게 떠들더니 국정농단했던 지난 정부와 다른 게 없다라고 현재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다른 야사당이 모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소윤 기자, 양 원장 조금 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 뭐 독대가 아니라 여러 명이 만나서 무슨 긴밀한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답변이었는데요. 어제 저 영상을 취재했던 더 팩트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두 분이 인사를 하고 헤어진 시각이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나서 또 두 분은 이야기를 지속한 것으로 현재 시점이 나오는데 그게 10시 45분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만난 시간이 6시 20분 정도 되죠.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만났는데 종업원들은 밤 10시 정도에 거의 다 퇴근을 했다고 해요. 거의 다 이제 퇴근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한정식 가면 이렇게 그때부터 막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치가 보이죠. 아무래도. 그러면 보통 일어나잖아요. 이제 직원분들이 빨리 퇴근하시면 우리도 나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나가기 마련인데 그 자리는 퇴근하기 전에 먼저 손님들은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10시 45분까지 이 자리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걸 보면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술도 돌았다고 해요. 그렇게 이 자리가 유지가 됐고요. 지금 양정철 원장 얘기에 따르면 뭐 지인들이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긴밀한 얘기를 나눌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 식당에 있던 직원도 식당에 계신 분도 말씀하신 게 3명이었습니다. 여러 명과 3명은 다르죠. 아마 3명이 있는 자리면 더 긴밀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양정철 원장과 이 서훈 국정원장 역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대선 18대 대선,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굉장히 대선 캠프에서 같이 알면서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는데 거기서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하는데요. 3명이 그렇게 단촐하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대선 캠프에서 만나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두 사람이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좀 더 이상하지 않나. 그럼 야구 얘기라든지 어제 류현진 경기 봤어? 라든지 아니면 뭐 U20 축구가 좀 결과가 아쉽다. 뭐 그런 얘기만 4시간 동안 했다라는 말인데. 네, 그렇죠.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어색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21일 같은 경우에는 양정철 원장이 이제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토론회가 열린 날입니다. 민주연구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행사가 크게 열린 자리면 원장이 당연히 무엇보다도 지금 양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행보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토론회를 가지 않고 강남의 한정식집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게 뭐 나 공식 일정이 아닌데 왜 이러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을 당시에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선 승리에 들어보시죠. 총선 승리라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좀 보탬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자리 좀 감당을 하기로 했고요. 총선 승리라고 하는 대의 앞에서 모두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원팀이 돼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승리의 병참 기지 역할을 자처했던 서훈 원장 원팀이라고 저때 당시 말했는데 과연 저 원팀 안에 급기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원도 들어가는 건 아니냐라는 시각까지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연구원장으로 양정철 원장이 취임을 했어요. 본인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전직 국회의원 신분도 아닙니다. 물론 이 대한민국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권력의 힘이 가장 크냐고 하면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크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양정철 원장이 갖고 있는 권력이 적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 밑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들이 여러 명이 표준이 되게 되는데요. 거기는 이철희 의원을 비롯한 현직 의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원우 전 의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었던 인물까지도 부원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사정기관에도 통화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기름을 붓게 된 것이 국정원장을 만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병참기지라는 표현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내년 총선에서 역할하겠다고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행보를 벌이면서 누구를 만나는지는 결국 총선과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게 되면 2016년도 총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실 민주당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비문계, 안철수계에 탈당하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갑자기 그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돌직구쇼 멤버인 조홍천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몸을 담았던 이 사람인데 깜짝 발탁을 하게 됐죠. 이렇게 판을 뒤흔들면서 선거를 기획하게 됐던 역할이 바로 양정철 원장의 몫이었거든요. 내년 총선 앞두고 어떤 판을 그리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국정원장은 내부적인 모든 정보를 총괄하게 되는 수장인 것이고 가뜩이나 지금 한반도에서는 대북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이 대북 문제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수정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대목에서 둘 간의 만남이 떡하니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려와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재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양 원장이 애당초 처음 했던 얘기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어기게 된 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분명하게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 두 분이 만나서 총선 이야기를 했다 혹은 정치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전혀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점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은 오랜만에 현직에 복귀해서 처음으로 잘 알고 지냈던 서훈 원장과 복귀 인사를 하는 자리였다라는 해명도 나왔다는 점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야구, 축구, 배구에만 비디오 판독이 있느냐? 정치에도 비디오 판독이 있어야 한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비디오 판독을 준비했는데 두 사람의 만남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저 해당 식당의 여주인이 양정철 원장의 이른바 모범 택시비를 대납해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게 과연 사실인지 저희가 비디오 판독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도 좀 함께 판독을 해보시죠. 자, 이 장면인데요. 지금 양정철 원장이 탄 모범 택시에 식당 여주인이 나와서 돈을 건네고 90도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돈을 건네고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요? 안녕히 가세요. 돈을 건네고 안녕히 가세요. 잘 모셔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손하게 모범 택시 기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 양정철 원장이 분명하게 탑승을 한 그 택시에 식당 여주인이 택시비를 건넸다라는 의혹과 관련된 해당 영상을 여러분들 돌직구쇼 비디오 판독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른바 택시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자, 박용진 의원. 네. 식당이 택시비를 대납해준 의혹 영상으로 판독해 보셨습니다. 비디오 판독은 이게 제가 보니까 모자이크 처리가 너무 세게 돼서 판독 불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 식당 주인분이나 양 원장이나 뭐 내가 사실 백수인 줄 알고 대신 내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택시비를 내준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자체가 뭐 부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택시비 5만 원 정도니까 저는 궁금한 게 남은 택시 잔금은 어떻게 처리했을까가 오히려 잔돈. 네. 잔돈은 어떻게 하나? 네, 제가 좀 디테일한 고민을 하는 건가요? 잔돈은 받아야죠. 사실 이제 그 논란의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그 정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장과 또 총선 전략 총책임자를 자임하고 있는 양 원장이 이렇게 사적으로 긴밀히 만나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김재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직 나온 거 없고요. 선거와 관련된 얘기라든지 국정운영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도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의 의혹은 오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당사자인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 대단히 불쾌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사적 공간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지금 공직자,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아니라 그냥 당의 당직자일 뿐이고 또 내가 근무 시간 이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파파라치처럼 하는 것이 적절하냐. 나로서 매우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개인의 어떤 하소연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양정철 원장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 위치와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과거 정부를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최측근, 대통령의 아들이거나 대통령의 최측근이거나 했던 분들이 사실 고초를 많이 겪습니다. 여러 오해와 또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양정철 원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처지와 위치에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번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감추지 않고 있는 마당이니까 조심조심 더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박용진과 국정원장이 만난다고 누가 이렇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별로 관심 안 갖죠? 그렇습니다. 양정철 원장님이 갖고 있는 이 부담은 왜 나한테 따라다녀라고 해서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서 다른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주연구원장에게도 월급은 안 받지만 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택시비는 본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업무 카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들어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간 것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식당 주인께서는 그러니까 외국으로 떠돌고 이렇게 돈도 없는 분인 것 같아서 내줬다고 하는 말씀이 오히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0만 원 내준 것도 아니고 5만 원이라고 하니까 약간 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두 번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 대목도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으로 역시 준비했는데 여러분께서 직접 판독해 보시죠. 이른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인사를 했냐라는 건데 양정철 연구원장이 자 지금 보이시죠? 저 멀리인데 좀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비디오 판독이니까 서훈 국정원장에게 90도로 인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자, 저 멀리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 좀 어떻게 비켜. 자, 이렇게 보이죠? 선명하게 보이죠? 다시 한 번 더 가까이 보실까요? 자, 양정철 원장이 서훈 원장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는 대목. 몇 도? 자, 90도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도대체 둘이서 어떤 대화를 나눴기에 민주연구원장, 총선의 병참기지가 국정원장이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재수회라는 그룹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재수회. 서훈 양정철 재수회. 정권 마쿠 실세 그룹이라는 거예요.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 인사로 결성을 했다. 문재인을 재수시켜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다라는 거죠. 2012년에 낙선한 문재인 대통령의 복귀 전의 야인 생활을 지원해온 멤버인데 과연 이 재수회, 이 그룹의 실세 멤버들은 누구냐? 노영민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서훈 원장, 조윤재 주미대사,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박강원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름만 들어도 현 정권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바로 저 재수회의 핵심 멤버들이다. 왜 90도로 인사를 했냐? 비디오 판독 영상 보셨는데 박정화 대변인 어떻습니까? 일단 비디오 판독 이전에 오늘 양심 운동권 출신 우리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께서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왜요? 어쩌면 저렇게 만난 것 자체도 그렇고 해명도 그렇고 뻔뻔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힘드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들이 하면 문제고 내가 하면 괜찮은 일을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정부 국정원 파견 나갔다가 돌아왔던 검사 2명 희생된 게 바로 저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 하면은 조사하고 문제 삼고 심지어는 운명을 달리하게끔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15만 원 저 식비 먼저 줬는데 5만 원 돌려받다는 등 아니면은 절대 정치 얘기 안 했다고 하면서 4시간이나 소풍 먹고 있었다는 등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동안 그렇게 동해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공정 정의가 저런 건지 참 갑갑한데요. 글쎄 공인이어도 문제가 있고 사인이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공인이다라고 하면 최고 정보를 다루고 있는 국정원장과 같이 만나서 뭔 얘기를 했는지 4시간 동안 만났으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또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나 혼자 사인인데 왜 자꾸 이거 갖고 papparazzi처럼 이렇게 하느냐 해도 문제가 있는 게 지난 정부 문제 있었던 게 사인과 공인이 만나갖고 농단했던 거 가지고 문제 삼았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뭐가 달라요. 이제 저런 짓 하지 말고 기승전 총선하는 거 말고 기승전 민생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예, 양정철 원장과 서훈 원장의 만남 의혹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볼 수 있는 이 비디오 판도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어젯밤 한 매체가 YG의 양현석 대표도 이 동남아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그 논란부터 직접 살펴보시죠. 한 매체가 양현석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2014년 7월 한국을 방문한 동남아 재력가 2명에게 이 양현석 대표가 정마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YG 소속 가수 A씨와 함께 여성들을 대동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강남의 유명 식당 1, 2층을 통째로 빌려서 식사를 대접했다. 그리고요. 그 식사 자리에는 남성 8명 그리고 여성 25명이 참석을 했다. 남성 8명인데 여성은 상당히 많죠. 25명을 참석을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 중 10명 이상은 이 정마담이 동원한 유흥업소 출신이었고 일반인 가운데는 남양유업 창립자의 외손녀인 황하나도 저기에 있었다. 황하나 씨도 저기에 있었다라는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성 8명, 여성 25명은 식사 후에 클럽의 VIP 룸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목격자는요. 식사를 같이 했던 여성들과 그 클럽에서 성관계를 했다. 비상식적으로 놀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양현석 씨가 난간에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상황. 일부 여성들이 그 동남아 재력가들의 전용기를 타고 해외도 같이 나간 바 있다라고 제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YG의 해명 취재해봤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인 초대받아서 동석한 사실이 있지만 어떤 형식의 접대도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고 저 자리에 참석을 했다라는 이 동원됐다라는 A씨 가수는요. 접대가 아니라 인사하러 간 거다. 성접대가 있었는지는 모른다. 여성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 정마담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승리의 이른바 성접대 사실과 지금 이 의혹이 상당히 전문용어로 오버랩, 그러니까 유사해서 겹쳐진다, 유사하게 겹쳐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승리도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죠. 근데 제보자의 이제 진술이 사실인 걸 전제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2014년 7월에 저건 양현석 대표와 관련돼서 일어난 일이고 그다음에 승리와 관련된 일은 2015년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성접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알선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동원된 여성들이 유흥업소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 알선책인 모 마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사실 2015년 크리스마스 때 승리와 관련된 성매매 알선에 있어서는 YG 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3천만 원 이상을 갖다가 지불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성접대 성매매 알선의 수법이 굉장히 지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중에. 아니 승리가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의 그러한 것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이걸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서 자신의 어떤 사업, 이 경우에 따라서는 양현석 대표는 YG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거에 오히려 심부름꾼처럼 동원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현석 대표의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사실을 좀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굉장히 좀 그 의문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강남의 유명한 음식점, 이제 한정식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그 양현석 대표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한 명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밥을 먹고 양희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모 클럽으로 이동을 했고 그 클럽에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에 VIP를 위해서 이제 성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건데 지금 남자가 8명이고 여자가 25명이었어요. 그 남자 8명 중에서 그 제보자의 말대로 양희석 대표 아니면 이제 또 다른 가수 한 명 있고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에 있는 YGX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이사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왜 남자가 8명인데 여자는 왜 10명 이상이 필요했고 25명이나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근데 그분도 굉장히 의문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부분도 경찰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뭐 별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제보자도 있고요. 또 관련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관계는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봐요. 밝힐 수 있고 밝혀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해외 투자 관련해서 성매매 할 수 있는 저거 한 번만 있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다 생각할 때는 저게 한 번으로 끝났을까? 또 다른 거 있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부분의 사실 진위 여부는 쉽게 수사기관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박수윤 기자. 그 술자리에 동석했다라는 인물 중에 이 정마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가수 A도 정마담에 대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정마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마담이 누굽니까? 이 정마담이라는 사람은 강남 유흥업소 쪽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인물로 알려져 유흥업소의 있습니다. 어떤 큰손. 네,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그 강남 측에서도 업소 측에서도 YG와 평소 가까운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목격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정마담이라는 사람과 이 승리 씨 사건에 있어서 유희석 대표의 역할이 좀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희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승리 씨가 뭐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그러면 뭐 몇 명 구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정마담도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그쪽 업소, 유흥업소 측 여성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모종의 그런 뭐 이렇게 루트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서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루트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역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말에 보면 화류계 여성들뿐만 아니라 그 황하나 씨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또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승리 씨 사건에서 이 버닝썬에서 물개, 한마디로 물 좋은 게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까? 황하나 씨는 뭐 이것저것 많이 갔군요. 네, 거기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시 등장하는 뭔가 공통된 요소가 또 있어 보입니다. 네, 이 YG 소속의 DJ 프라임이라는 분이 과거에 올렸던 글이 지금 이번 사건으로 재조명되고 있다는데 어떤 글인지 한번 보실까요? YG 소속의 무가당 출신이었다고 하죠. DJ 프라임이라는 분인데 2016년에 쓴 글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어요. 내가 계속 밤마다 현석영 술 접대했으면 이맘때쯤 저 자리겠지. 그 어두운 접대 자리가 지긋지긋해서 6년 만에 뛰쳐나왔다. 등등의 글을 올렸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YG의 이 어떤 술 접대 문화가 승리도 그랬고 이 DJ 프라임도 그랬고 이번 의혹도 그렇고 계속돼 왔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현재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YG 측에서는 성매매와 관련해서 성접대와 관련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연예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시스타 그룹 출신의 효린 씨가 이른바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나도 효린에게 맞았다. 난 또 다른 사람이 나온 건데 빌려간 물건 받으러 가면 선배가 빼앗아 갔다며 거짓말했다. 달라고 하면 XXXA 준다라고 욕설을 했다. 그러면서요. 놀이터에서 무리지어 오늘은 누구한테 맞을래? 라며 두려움에 떨게 했고 폭력을 당해 눈에는 핏줄이, 멍이, 입술은 부풀러 피가 고였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누리꾼 C, 또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B도 다른 사람 어제와 C도 다른 사람. 내가 목격을 했다. 자습 중에 효린이 여자의 한 명을 엄청 때렸다. 음식 먹을 때 느긋하게 와서 맨 앞줄에 서는 건 다반사. 새치기 했다.
TV에서 선한 이미지로 나와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추가 폭로가 나온 상황. 김弁박사님. 네. 효린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추가적인 폭로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그 추가 폭로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일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초기의 대응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효린 소속차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만나보겠다라고 했다가 이 글이 내려감과 동시에 분명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한 모드로 선회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효린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전면 차단시키고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과거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은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폭력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말입니다. 놀이터에서 무리를 지어서 오늘은 누구한테 맞으래라고 하면서 주기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저희 때는 뭐 급식 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급식을 먹는 과정에서도 소위 말해서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교 폭력을 자행하는 아이들이 여러 줄이나 질서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데뷔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시스타의 효린처럼 노래도 잘하고 저렇게 멋진 가수로 성장해야지 하고는 그런 동경의 마음과 대상이 있었을 텐데 만약 그 선호의 아이돌의 모습이 학교 폭력을 자행했던 굉장히 나쁜 모습의 사람이었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해명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에는 여러 사람들의 주장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모든 문제는 소속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효린 씨 본인 당사자만이 아는 일이겠죠. 효린 씨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효린 씨와 어제 처음으로 이제 내가 학교 폭력 피해자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동창이죠. 동창 사이에 원만하게 마무리 합의를 했다. 더 일이 커지길 원치 않는다라는 양측의 어떤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라는 뉴스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지금 B, C 또 다른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만큼 이번 논란이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사건 불러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최불암 선생님이 수사반장으로 오랫동안 계셨던 저희 돌직구쇼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수사반장 백규영 반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불암 선생님 나이 때까지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관삼 변호사님도 함께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이겁니다. 주 몽골 대사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는데 몽골 대사관에 근무하는 이 우리나라 직원들이 깐풍기 대첩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사건까지 지금 폭로가 됐습니다. 깐풍기 맛있는데 도대체 몽골 대사의 갑질과 이른바 깐풍기 대첩 어떤 이야기일지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깐풍기 먹고 싶네요. 갑자기 주 몽골 대사의 황당 갑질명 이름하여 깐풍기 대첩. 직원들 사이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야, 그 깐풍기 대사 그때 깐풍기 대첩 이런 식인데 지난 3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쯤 주 몽골 한국 대사 J씨가 행정 직원 B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네, 여보세요? 대사님 이라고 받았겠죠? 그러니까 J 대사가 오늘 그 오찬 행사 때 제공되고 남은 깐풍기가 지금 어디에 있나? 라고 단호하게 묻습니다. 깐풍기의 행방에 대해서 묻는 거죠. 퇴근한 이후고 오찬 때 남은 깐풍기를 대사가 왜 찾나? 이 직원은 황당하죠? 상황 파악도 안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님 그 아르바이트생이 아마 처리한 것 같은데 제가 월요일에 출근해서 확인하겠습니다. J 대사는 그 말에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깐풍기에 왜? 4월 1일 월요일에 출근한 직원 B씨가 이 대사에게 깐풍기의 행방을 보고합니다.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몽골인 직원이 그 깐풍기 2봉지가 오찬 행사 때 남았는데 그걸 버렸네요. 라고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J 대사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져라. 거짓말하고 허위보고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아느냐. 아니 이 직원 입장에서는 뭐가 거짓말이라고 뭐가 허위보고나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 J 대사는 책상을 내려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세 차례 걸쳐서 깐풍기의 행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이틀 뒤 직원은요, 11년 동안 해온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인사 이동이 됐다라는 주장이 현재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대사의 갑질 의혹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저 오찬이나 만찬이 끝나면 이 대사가 남는 음식을 사저로 자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깐풍기를 찾았나? 2018년 10월 국경절 행사 당시 메뉴에 자신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이 빠지자 메뉴에 왜 멸치볶음이 빠졌냐라고 추가를 지시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지난해 말 공간 운영비로 사저, 본인이 묵을 사저에 놓을 어항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하고 개인용 책상을 공간 운영비로 구입을 했다. 사저 청소를 시키고 주말 및 휴일에 수시로 행정 직원을 사저로 불러들였다. 그래서 이게 TV 좀 고쳐봐 라는 걸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직원들을 향해 부당지시 및 인격 모독을 했다라는 의혹마저 현재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희종 반장님, 직원들이 그때 저 사건을 가리켜서 이른바 깐풍기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이순신 장군, 한산도 대첩. 대첩이라는 좋은 단어를 거기다 붙이는 정말 그 대첩이라는 용어가 거기에 부착이 될 정도의 외교관 직원들은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깐풍기라는 게 밀가루나 전분을 닭고기에 묻혀가지고 뭐 설탕, 간장 이런 걸로 만들어서 소스에 볶아서 먹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깐풍기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깐풍기 이제 자주 먹진 않지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강력계 출신들은 제가 알기로 중식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중식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깐풍기를 뭐 가끔씩 이제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특별한 날에는 짜장면에 먹죠. 깐풍기. 근데 갑자기 깐풍기 대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대사라고 하는 부분은 그 대사에서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정말 이런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직원들을 배려하는 어떤 서번트나 사이트 리더십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형태. 물론 노조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한번 보세요. 금요일 날 퇴근했는데 깐풍기가 생각이 나셨던가 봐요.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깐풍기 어디냐 그래서 사실 금요일 저녁에 모두 퇴근했는데 이 직원이 물어보니까 대충 알 수가 행방은 없어요. 그 깐풍기가 오찬장을 나가서 어디에 종착돼 있는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충 알바생이 아마 처리한 것 같은데 월요일 날 3일 후에 출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당신 그 말에 책임져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좀 뭔가 이 직원은 직감에 있었던 거. 그렇죠. 이제 꼬인 거죠. 이분이 내가 좋아하는 깐풍기를 감히 다른 사람이 먹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상사가 깐풍기를 좋아하면 좀 챙겨주는 것도 A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월요일 날 이 몽골 직원이 2봉지를 버렸다라고 하니까 앞에서 모니터상 보셨지만 책상을 내려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11년간 그 유효한 업무를 잘했던 이 직원을 전혀 그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을 내버린다? 야, 이건 진짜 갑질 중에 갑질이요. 정말 이분이 제가 보니까 외교관 세월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특권의식, 갑질 행태가 노조의 주장이긴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기죠.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팩트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노조의 상당히 구체적인 지금 진술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항을 공간비로 구입을 하고 책상도 공간비로 구입을 하고 남은 음식 사저로 가져가는 것들 혹시 법에 접촉됩니까? 당연히 법에 접촉이 되죠.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또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물건들을 다 집으로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언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만약 형법상 죄명을 적용한다고 하면 한 6, 7가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 비자 발급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당한 지시를 한다랄지 여러 가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강요죄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요. 또 폭행은 다반사였고 또 욕설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또 협박도 했고 그러면 이제 형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제 요리사의 경우에는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퇴직금이나 원래 귀국할 때는 이제 항공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걸 포기하고 조기 귀국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 안에 있던 직원들이 힘들었는가를 알 수 있고, 근데 대사관은 좀 특성이 있죠. 우리가 대사관 자체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종의 한 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파견된 직원들은 대부분이 물론 생계 때문에 간 분도 있지만 해외 파견되면 자기의 이력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향후에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러한 굉장히 갑질을 당하게 되면 이걸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완전 폐쇄적인 공간 아닙니까? 직원도 몇 명 되지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사관 내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고, 뭐 전에도 뭐 베트남이랄지 이런 곳에서도 거의 그 갑질의 양태를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다. 예,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이제 감찰을 철저히 하고 예. 거기에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수사에 예. 의뢰해서 이제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프랑스 연수를 다녀왔잖아요, 백반장님.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깐풍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타지에 있으니까 물론 김치가 제일 많이 먹고 싶었고 갑자기 깐풍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랑스 파리라 깐풍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머물고 있던 집에서 10발자국만 가니까 중화식당에 깐풍기를 한국보다 더 많이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 지금 이 깐풍기가 드시고 싶어서 그랬나 100번 이해하고 싶었지만 몽골 또 중국 옆인데 그렇죠. 깐풍 식당 없겠습니까? 사다 드시면 되지. 네. 사실은 이분이 평소에 이제 노조의 주장이긴 하지만 오찬 행사가 끝나고 나면 남은 음식을 꼭 집으로 가져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보셨지만 오찬 행사 때 메뉴가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멸치볶음을 추가로 한다라든가 또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분이 지금 그 갑질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간에서 경비원이 자기 딸을 몰라봤다고. 예. 그걸 또 질책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본인도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침팬지에 비유를 한. 침팬지요? 예, 침팬지. 이거 원숭이가 이제 여러 가가 있죠. 근데 이 침팬지에 비유를 했다. 침팬지가 뭐예요?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인데 예전에 보면은 그 교육부 중에 직원 한 분이 민중의 개돼지 표현 이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는데 공무원을 지금 침팬지 전국에 있는 100만 공무원이 만약에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참 좀 소름이 돋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야, 상대방 목을 치고 효수한다? 이게 공무원 특히 대사를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진짜로 밝혀진다고 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파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외교당국의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취재 수첩입니다. 100달러 택시 요금을 낸 택시 승객. 택시기사는 거스름돈까지 내주었다는데 이 사건에 반전이 있습니다. 100달러 택시요금 내고 거스름돈. 알고 보니 지난 24일 저녁 8시쯤 김해공항에서 탄 40대 외국인 남성 택시 승객. 우리나라네요, 김해공항. 목적지에 도착해서 100달러를 척하니 낸 겁니다. 그러니까 또 외국인 승객이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또 택시요금 받고 7만 원을 이제 거슬러 준 거예요. 택시기사가 환전소에서 이제 100달러를 환전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짜인 것으로 확인돼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뿐만이 아니에요. 부산 전역에서 잇따라 100달러 가짜 지폐를 쓰고 있다는 신고가 곳곳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상한 일이죠. 이달 16일에서 24일 4차례에 걸쳐서 택시요금으로 100달러 한 장씩을 낸 뒤에 거스름돈으로 총 30만 5천 원을 챙긴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100달러 영화 소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화폐 뒷면에 적힌 문구를 보면요. 모션 픽처 유즈 온리. 그러니까 영화 촬영에만 쓸 수 있다라는 글이 영어로 작게 쓰여져 있는데 택시 기사님들이 이걸 바꾼 와중에 살펴볼 겨를이 있나요? 모조품 지폐였던 겁니다. 이 외국인을 경찰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찾아주시기 바라요. 키 180cm가량의 외국인 남성이고 한국어를 쓴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쓴다는 것. 그리고 주로 야구 모자를 쓰고 다닌다. 요것만으로는 좀 특정을 하기 어려운데 좀 정보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국인이 썼다라는 영화 촬영용 지폐와 진짜 지폐를 저희가 한번 나란히 대조해봤습니다. 왼쪽,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이 진짜 100달러고 오른쪽이 모조 달러인데 오른쪽이 진짜 같아요. 뭐 조작 방지 저거 선까지 나와 있어서. 근데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는
써 있는 문구와 다른 문구, 모션 픽처 유즈 온리라는 말이 쓰였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은 저기에 저 위치에 있는 모션 픽처스라는 말을 좀 잘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백 반장님, 네. 지금 이 외국인 잡았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못 잡고 이제 관련 부서 부산청에서 지금 비상에 걸려가지고 네.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능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0, 소위 말하면 소품용 $100짜리를 어느 시간에 쓰냐면요. 어두운 밤 8시 이후에 또 밤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통 $100짜리를 내밀고 이제 영어하고 한국어를 섞어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I like taxi driver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예. 하고 나서 친절한 한국 택시 기사 좋아해요. 이러니까 택시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좀 예.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 또 호감이 되죠. 그러니까 $100짜리 내비니까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18,000원, 2만 원 제하고 8만 원 남겨주고 7만 원 남겨준단 말이에요. 이래서 지금 한 4차례에 걸쳐서 30만 5천 원 정도를 편취를 해갔는데, 지금 부산 쪽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기 행각을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180 정도 키에 약간 한국말과 영어를 이게 섞어서 쓰는 야구 모자를 쓰는 이런 형태의 외국인이 있다고 하면 곧바로 $100짜리 지폐를 받은과 동시에 그대로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아마 이 범인을 체포할 수도 있고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또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취수처바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플 4인방 직접 확인해 보시죠. 삼성의 상징인 야구 선수 박한희 선수와 또 JTBC 손석희 대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웬 돌이 있네요. 그리고 볼턴의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구 결번까지 거론되며 현역 최고령 선수로 활약했던 삼성 라이온즈의 박한희 선수가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날 월요일 오전 자녀를 학교에 태워주고 귀가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5%가 나와서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된 것. 이에 박한희 선수는 내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져 야구계를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하루 전인 26일에 대구 홈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 끝내기 2루타, 거의 뭐 인생타를 박한희 선수가 날렸던 터라 이 박한희 선수의 음주 은퇴 소식에 19년 야구 인생이 허망하다. 근면성실했던 선수가 한 번에 갔다. 음주운전 적발돼도 야구로 보답한다는 다른 선수들은 각성하라. 누리꾼들의 충격적인 반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구 결번은 고사하고 은퇴식도 날려버린 이 허망한 박한희의 퇴장에 삼성 야구 팬들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님, 이게 정말로 안타까워요. 저희들도 다 야구 좋아하는 야구인들인데 박한희 선수, 현직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선배급, 그리고 삼성 선수들 중에서도 이승엽 다음에 박한희만큼 이 성실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꼭 후배들보다 일찍 나와서 야구 연습하고 늦은 시간까지 배팅 연습하고 또 바로 음주 전날에 끝내기 역전 2루타를 친다는 거는 이건 야구 팬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일이었잖아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좀 강화됐잖아요. 강화된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언론 보도가 아침에도 전날 음주를 했으면 아침에도 운전대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상당히 음주의 그 기준이 처벌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 전날 보통 예전에는 전날 먹고 한숨 자고 나면 5시간 6시간 자고 나면 좀 깼거니 생각을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침에 측정들도 하게 되면 거의 그게 걸려듭니다. 네. 그래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박한희 선수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전날 아이의 자녀의 무슨 시합이 있었대요. 경기 시합이 있었는데 거기를 갔다가 지인들을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오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도 젊고 운동을 계속 했으니까 술이 다 깼겠거니 생각을 하고 게다가 아이를 또 학교를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고 나서 오는 길에 이제 단속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술을 마신 직후에 막 의도적으로 핸들을 잡은 게 아니라 그렇죠. 술 먹고 집에 아니에요. 들어가서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했는데
깼거려니 했는데 이 술이 나온 거다. 본인은 아마 난 술이 다 깼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자기 자녀를 등교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이걸 감내할 수 있고 술이 취했다고 그러면 아이의 안전을 담보로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상당히 지금 본인도 놀라고 이 처벌 기준이 강화된 상황이라든지 또 이런 아침에 이게 음주 측정 이런 경우에 본인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이렇게 그 범법 행위로 됐을 때 처하는 태도도 스타 선수답게 상당히 본인에 대해서 엄하게 지금 입장을 취하네요. 아예 은퇴를 하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취해서 많이들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화 대변인 박한희 선수의 일성이 내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 결과에 대해서 본인도 지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구계를 전격 은퇴했는데 뭔가 요즘 다른 후배 야구 선수들 보면 술 먹고도 야구 선수하고 뭐 경기 조작에 연루되기도 하고 폭행에 뭐 약물 의혹까지 많은데 약간 그 후배들에게 뭔가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후배 야구 선수들에게. 최근에 많이 보셨지만 사실은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야구 선수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글쎄 저도 프로야구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우리 학생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제일 많이 끼치는 운동 중 하나가 이게 프로야구인데 그 야구 선수들이 한번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1년부터 현역으로 뛰어서 지금까지 있어요. 19년인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 타자들 하면 3할 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통산 타율이 2할 9푼 4할이니까 거의 3할에. 19년 동안 현역으로 있었던 통산 타율이 한결같이 잘 쳤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던 선수인데 이렇게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 안타깝고요. 삼성에서는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영구 결번, 내 등번호. 이건데 아마 33번인가 이 번호 영구 결번 됐다가, 그러니까 박한희 선수 영구로 평생 놔두고 있었다가 아마 이것마저도 취소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승엽, 이만수 이런 선수들은 내 등번호 그냥 가지고 있는데 박한희 선수도 그 등번호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바뀌는 듯한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니 해도 술이 문제입니다. 술이 왼수다.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하플 주인공입니다. 과천의 한 공터앞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 후 도주에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매우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손 대표를 담당 경찰이 직접 자신의 개인 승용차로 약 27km를 달려 상암동 JTBC 본사로 모시러 가서 손 대표를 모시고 과천 경찰서로 모셔간 거예요. 2시간여에 걸친 조사가 끝나자 지하철을 타겠다는 손 대표를 인근 역까지 직접 태워주기까지 했다라는 것. 그야말로 황제 경찰 조사라 해도 무방할 대우를 받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경찰서장은 손 대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 죄송하다며 우대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해명한 상황.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소환에 계속 불응하던 손 대표에게 특혜성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영 기자. 그러니까 27km네요. 과천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직접 본인의 차로 운전을 해서 상암동 사옥에서 손 대표를 태워서 다시 과천경찰서로 모시고 가서 조사를 하고 나서 다시 지하철 타겠다고 하니까 지하철역까지 모셔다 드린 게 특혜 조사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특혜죠. 특혜다.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유명인들에게도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손석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보통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경찰서 조사가 이렇게 들어갈 때 기자들이 앞에 서 있죠. 서서 사진 찍고 그리고 막 물어보죠. 뭐 혐의 인정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이 개인차로 이미 그 피해자를 데리러 가서 거기서 데리러 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태워다주는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친절한 경찰. 네, 이런 경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다가 이미 손석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찰 조사에 같은 혐의로 3번째 그 소환을 불응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피해자에게 이렇게 교통 편의까지 제공하는 건 있을 수 없는, 본 적이 없는 일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사 시간도 보시면 토요일 오전 7시예요. 토요일 오전 7시가 어떤 시간이냐 하면
기자들이 제일 없는 시간입니다.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신문이 나오니까 보통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에는 신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기자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오전 7시면 더 없겠죠. 그런 시간을 일부러 맞춘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그 경찰이 경찰차도 아니고 개인차로 데리고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거면 더더욱 좀 기자들이 피하기 위해서 경찰이 이렇게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안 그래도 손석희 대표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가 상당히 부실하다.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배임 혐의를 경찰이 빼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외부 그 많은 자문 변호사 중에 단 한 명 변호사에게만 묻고서 배임을 빼기로 결정한 것. 그런데 그 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손석희 대표의 과거 토론회 출연 패널로 확인이 된 터인데 지금 이런 입시까지 겹치니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찰 수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검찰이 어떤 판단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이 먼저 선뜻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보도를 보니까 손석희 사장의 변호인이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론에 노출되거나 했을 경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특혜 갑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 JTBC 손석희 대표가 늘 앵커 브리핑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신금을 이뤘는데 그 대목 하나만 좀 소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질이라고 왜 영어로서 소개됐던 갑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최근 들어 거의 매일 보도가 되지만 사실 그리 새로울 것도 없이 느껴져서 더 서글픈 갑질의 행태들, 갑질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함의를 그들이 알고 있을까 궁금하다라는 앵커 브리핑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또 다른 앵커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손석희 사장을 바라보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과거에 그가 얘기했던 말 그대로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은 과거에 손석희 사장이 이야기했던 국민들에게 신금을 잃었던 말이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한 대목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손 대표가 워낙 이제 유명 인사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편의를 좀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이 지금 검찰로 넘어간 거잖아요. 검찰에서는 경찰이 배임을 빼든 안 빼든 일단은 다 살펴보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일단 의견을 달아서 성취를 하면 이제 검찰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기 때문에 죄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수사를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조사 과정의 어떤 특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찰관이 자기 차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다.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체포영장을 실행하는 경우에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서 잡아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천 경찰서장도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담당 경찰관의 사리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하면서 사과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유명인이고 아니면 조사 과정의 시간에 있어서는 배려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점이 어떤 거가 있냐면 이제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은 뺑소니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뺑소니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 고발한 단체가 이제 시민단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특혜성으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면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일반적인 사건에서 이제 고소고발 입장에서 보면 아니 경찰이 내가 고소고발했는데 저쪽에서 굉장히 편을 봐주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조사를 제대로 하고도 오해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 사건 자체를 정식적으로 조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수사의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은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좀 삼가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엔 세 번째 하풀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저희 그 충청도 고향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근데 그게 지금 큰 돌로 지금 현실이 됐는데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고속도로에 집채만한 돌이 떨어져서 통행이 무기한 금지됐습니다. 거대한 바위뿐만 아니라 돌멩이와 흙들로 콜로라도 145번 고속도로 코르테스와 텔루라이드 구간은 그야말로 난장판. 지금 보시면요, 이 거대한 바위 한 개가 고속도로를 떡하니 막고 있는데 이게 900톤. 충격으로 바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고속도로에는 약 깊이 2.4m의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지질공학 전문팀과 장비, 복구에 사용할 물자를 투입 중인 당국은요, 바위가 도로에 박혀있는 만큼 이를 밖으로 옮기려면 일단 더 작은 조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큰 900톤을
쪼개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설명이 나왔어요.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로가 언제 다시 개통될지는 현재까지 아직은 의문인 상황. 900톤 돌 굴러가요.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쏜 미사일에 대해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가 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 미국에 이어서 북한이 얼떨결에 우리들이 탄도미사일 쏜 거 맞다 라고 얼떨결에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25일 도쿄에서 볼턴 보좌관이 북한이 5월 4일과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다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언급했는데 이 볼턴의 발언에 발끈한 북한이 무엇이든 발사하면 우리는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이다 라면서 이 볼턴을 비난하려다가 우리가 탄도미사일 쏜 게 맞다라고 인정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3주 가까이 탄도미사일을 부정하던 청와대가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하지만 볼턴의 말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총체적인 그림을 봐달라고 주문하며 대북 식량 지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이다라는 북한의 얼떨결 시인에는 과연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박정희 대변인. 북한마저 우리가 쏜 게 탄도미사일이지롱이라고 지금 인정을 했는데 한 군데만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방부 그다음에 정보당국이 이렇게 3주 동안 탄도미사일인지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인지 아니면 단도미사일인지 아니면 단거지 구분을 못하고 있니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요. 국방부 장관이 우리 어제도 그랬지만은 그 아덴만 가서 복무하고 희생당한 우리 장병들 영결실에도 안 가고 서해의 날도 그냥 지나가고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별말 안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야당 대표가 뭐라고 그러니까 특달같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을 보고 북한이 알아서 잘 판단하고 너무 쉽게 업수이 여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는 좀 짜증이 전에 그냥 허탈해지기까지도 합니다. 빨리 분석 중이 끝나서 분석이 완료됐다는 소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박정화 대변인이 하여간 틈만 나면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저도 틈만 나면 이 얘기를 꼭 하잖아요. 오늘 이제 한국일보 일면인데 네.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들은 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모양인데 트럼프 미사일 발사는 관심 끌려는 것. 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볼턴을 비롯한 강경파들이 탄도미사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꾸 왜 저래?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지금 이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대화 국면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약간 웃긴 게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핵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다 알아요. 우리 기자, 국방부 잠깐 출연을 했었던 우리 김진 기자도 알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정상들에게 물어보면 몰라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판단에서 모르쇠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청와대 대변인 하시면서 그런 경우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통령이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외교, 국방, 안보에서는 원보이스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와대도 백악관도.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 손진욱 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청년인데 2015년에 손진욱 씨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로 한쪽 팔을 전체를 다 잃게 됐습니다. 이 손진욱 씨는 의수 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남의 팔을 통째로 이식받은 그래서 수술에 성공한 케이스가 됐는데요. 이 손진욱 씨가 장가간다는 소식이 오늘 실려 있습니다. 뇌사자의 팔을 전체를 기증받아서 이식한 첫 사례로 기록이 된 이 손진욱 청년이 6월에 교회에서 소개받은 여자친구와 함께 100년 가약을 맺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은 손진욱 씨가 팔 전체를 잃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고 이 손진욱 씨가 남의 팔 전체를 이식받고 저렇게 삼성 라이온스, 또 삼성 경기네요. 시구를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장가까지 간다는 거예요. 손진욱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주로 양치라든지 드라이기를 잡고 머리를 말린다든지 단추를 잠근다든지 사정을 해서 감사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손이 있을 때는 몰랐던 건지 이렇게 없다가 다시 생기니까 참 모든 게 소중하더라고요. 저는 행운한 것 같습니다.
6월이 이 손진욱 씨에게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새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그동안 팔 한쪽이 없이 지낸 경험이 있어서 장애의 고통을 잘 안다면서 남의 팔을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을 갖고 활동을 해왔는데 자신의 신체 장애 그리고 이를 극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정식 직원으로 6월부터 일을 하게 된다는 아주 가슴 따뜻한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결혼도 축하드리고 새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두 다 손진욱 씨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힐링 뉴스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